안녕하세요. 스페인 역사문화 세미나 10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페인이 신대륙과 만남을 갖게 되죠. 우리가 말하는 아메리카 대륙이죠. 1492년에 이사벨 여왕이 레콘키스타 국토 수복전을 완성하고, 그쵸? 이베리아 반도에서 아랍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사상적 통일을 꾀하죠. 그래서 종교가 다른, 즉 가톨릭에 귀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추방령을 하고, 이건 우리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자, 그리고 신대륙을 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이 1492년에 스페인어, 소위 말해 스페인어 문법 책이죠. 그 통일 문법 책입니다. 스페인어 통일 문법 책. 물론 문법 책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통일 문법 책이 나오게 됩니다. 안토니오 데 네브리아라는 당대 최고의 인문학자죠. 언어학자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스페인어는 이제 필롤로히아라고 그러죠. 필롤로히아라고 우리말로 하면 인문학인데, 언어, 문학, 역사, 이런 학문을 통틀어서, 다루는 이제 학부죠. 필롤로히아, 우리가称이제 인문학부인데, 언어학도 그 중에 한 일부분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당시 최고의 유럽에서 최고의 학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네브리아가 스페인어 통일 문법서를 만들어서 이사벨 여왕에게 바치죠. 바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폐하, 스페인어 수 마헤스타시죠. 수 마헤스타. 언어는 제국의 동반자입니다. 자, 이가 1492년에 통일문법 책이 나온 것이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힌트는 밑에 나오죠. 언어는 제국의 동반자입니다. 자, 1분간 상상할 시간 줄게요. 답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과연 우연일까? 필연일까? 자, 답은 확실한 우리 팩트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추측건데 필연입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고 1492년에 문법책이 나온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이다. 자, 보세요. 통일을 했죠.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통일을 하고 나면은 그리고 통일한다면 뭐 했어요? 식민지를 만들었죠. 중남미를. 쳐들어갑니다. 자, 쳐들어갈 때 뭐로 쳐들어가죠? 뭘 가지고 갑니까? 뭘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죠? 바로 칼이죠. 총과 칼입니다. 총과 칼 가지고 정복을 합니다. 자, 그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죠? 그 다음 필요한 거는 바로 언어라는 겁니다. 칼은 이제 쓸모가 없게 됐죠. 더 이상 이제 침략이 끝났으니까 이제 내 땅이 됐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칼로서 위협해서 내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따라오게, 나를 따라오게 해야 되는 거죠. 바로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언어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그만큼 언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우리 한글 말살 정책을 폈죠.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고 한글을 못 쓰고 했잖아요. 학교에서도 일본어를 가르치고 바로 언어를 전해주면은 사람은 그 언어를 따라가게 됐어요. 즉 그 언어에 담겨 있는 혼을 따라가게 됩니다. 언어에는 혼이 들어있어요. 왜? 한글도 나이가 꽤 많죠. 그렇죠? 한글도 여러분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죠. 스페인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 오랜 세월 스페인어가 살아오면서 그 스페인어 안에는 많은 스페인들의 삶의 흔적들이 담겨져 있고 스페인의 사상, 철학, 모든 것이 사고방식까지도 언어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중요시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영국과 미국의 사고방식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강제로 시킬 필요 없어요. 말만 전해주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되죠? 스페인어 이제 열심히 하면은 우리도 스페인식 사고방식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스페인어를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 말을 전해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문법책이, 우리도 문법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책이 필요한 겁니다. 통일 문법책이 필요한 거예요. 정리된 문법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브리아가 그해 1492년에 문법책을 만들었고 바로 언어는 제국의 동반자입니다. 바로 제국주의예요. 그 언어는 제국주의의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참, 그래서 무섭죠? 말이란 거는, 언어란 거는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언어의 체계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스페인식 사고방식? 모르겠어요. 코로나한테는 약했는데, 인간의 삶의 행복이란 단어로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단어 같은데, 모르겠어요. 각자의 판단은 다를 거니까. 자, 이제 우리는 그 스페인 역사에 있어서 또 한 명의 중요한, 아주 엄청 중요한 인물과 만나게 됩니다. 바로 크리스토발 콜론. 한국 이름으로는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 근데 스페인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지만 정작 출신은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입니다. 그는 일찍부터 바로 대서양을 통해서, 즉 이제 지중해 중심에서 대서양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대서양을 통해서 인도를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포르투갈, 당시 그 바닷길 항해에 있어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쳤던 나라가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 조항 2세에게, 왜냐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그래서 스폰서 요청을 한 거죠. 항해 지원 요청했지만은 당시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항로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했던 겁니다. 또 관심도 많이 가져오고. 그래서 당장 눈앞에, 그렇죠, 바로 이베리아 반도 밑에는 아프리카 항로는 눈앞에 보이는 항로이기 때문에 시간인가 돈만 들인다면 얼마든지 앞으로 많은 개발의 여지가 있지만은 이탈리아 출신의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 뜬금없는 이야기죠. 대서양을 통해서 인도를 가서 왜 갔겠어요? 그거 가지러 간 거죠? 그거 뭐죠? 향신료죠. 향신료를 많이 가져오겠다. 꼭 아마 그쵸? 좀 황당하잖아요. 좀 사기꾼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탈리아 상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국가 형성이 늦다 보니까 그런지, 아니면 어떤 민족성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 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탈리아에서 살아본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하여튼 이탈리아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한 그 신뢰라 그럴까? 신뢰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그 라틴어를 쓰고 지중해권인 스페인하고 이탈리아를 비교해봐도 좀 다릅니다. 확실히 이탈리아 사람들, 물론 돈 싫어하는 사람 없겠지만 이탈리아는 유독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지 뭐 현실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포르투갈 국왕은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스페인 왕실 바로 이사벨 여왕에게 프로젝트를 보여주면서 항해 지원을 요청하는 거죠. 돈을 빌려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자, 결국 여기서는 성공을 해요. 스페인 왕실과는 이제 바로 산타페라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스페인 이사벨 여왕은 사실 별로 이렇게 믿음이 안 가는 이런 프로젝트에 그렇게 돈을 지원했을까? 자, 이것도 잠시 틈을 줄 테니까 한 1분만 시간 줄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스페인은 이제 통일을 했죠. 바로 전쟁이죠. 전쟁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면 전쟁을 할 때 가장 필요했던 사람들이 군인이죠. 자, 군인들이 열심히 이제 싸워서 아랍인들을 몰아냈어요. 그러면은 뭔가 보상을 해줘야죠. 응? 그들에게 뭐 일자리를 준다든가 하여튼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왜 독일이 통일할 때도 그랬지만 통일이라는 것이 통일 비용이 듭니다. 그렇죠? 전쟁을 한다는 것은 전쟁 돈이 들죠.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통일을 했지만은 그 엄청난 비용 대가를 지불했겠죠. 그러니까 막상 통일은 했지만 이제는 개발할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통일했다고 뭐든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새로 이제 거기다가 뭔가를 집도 짓고 건물도 세우고 나라를 이제 새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개발비도 필요하고 그 군인들 먹고 살 것도 해결해 줘야 되고 그렇죠. 만일 그 많은 군인들의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총과 칼을 가지고 있던 다루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끝났다고 해서 다 반납했을까요? 자기 집에 또 기념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사람이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다 보면 결국은 그냥 거리로 뛰쳐나오는 겁니다. 광화문 내거리로 나가는 거죠. 나에게 밥을 달라고 이제 외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반란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이들이 배고픔을 달래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돈이 필요했는데 그 이탈리아 뱃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돈 많이 벌어오겠다. 조금 지원해둘라. 뭐 큰 돈 투자하지 않는다면 한번 그쵸? 응? 지원했을 만 했겠죠. 어차피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어딘가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정도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난 다음에는 단방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면 한번 뭐 승부 걸어볼 만도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었을까. 자,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산타페 쪽 약을 맺는데 보면은 뜬구름 잡는 프로젝트만큼 그 요구 조건도 좀 황당했죠. 뭐 엄청났습니다. 만약에 항해 성공 시, 자, 크리스토발 콜론은 자기한테 자기 가문의 세습 귀족, 그러니까 자기만 귀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자손손 대대 귀족이 될 수 있는 세습 귀족 자격을 주고 그 다음에 해군 제국의 직위도 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발견하는 모든 식민지 땅의 총독 겸 최고 행정관 직함을 요구합니다. 자, 그건 어떤 직위상의 문제였고 또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새로운 땅에서는 수입의 10분의 1, 무역 거래의 8분의 1을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
가질 수 있는 세습 권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콜럼버스는 1492년 8월 3일에 남쪽, 스페인 남쪽에 있는 팔로스 항구를 출발합니다. 바로 세 척의 배를 지원받게 되었거든요. 산타 마리아, 그리고 핀타, 니냐라는 세 척의 선단을 이끌고 바로 그 무역풍, 1년 내내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을 타고 대서양을 항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뭐 연도가 중요한 건 아닌데 1492년 10월 12일이니까 두 달이죠. 두 달간의 항해 끝에 바하마 군도, 바로 카리브죠. 카리브. 바하마 군도의 어느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후로 그 총틀어 콜럼버스는 4차례에 걸쳐서 항해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 1506년에 바야돌릿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참 그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결국은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가 스페인 왕가하고 체결했던 산타페 조약에서 요구했던 조건들을 결국 관철시키지 못하고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왜 그렇게 초라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그 4차례에 걸친 항해의 결과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만큼 큰 소득을 못 올린 것도 있을 겁니다. 그쵸? 뭐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큰 게 그거예요. 결과가 좋았더라면은 분명히 뭐 잘 살았겠죠. 처음에 말했던 자사소설들이 잘 살았을 건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소득을 못 올린 거죠. 수익을 못 올린 겁니다. 그쵸? 항해 산업에서 큰 소득을 못 가져왔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은 콜럼버스의 가장 강력한 지원자는 이사벨 여왕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왕가지만은 돈이 드는 문제니까 이사벨 여왕이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고서는 신하들과의 어떤 그런 협력 체계도 필요했을 건데 당시에 신하들이 콜럼버스를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사벨 여왕이 먼저 죽게 됩니다. 자, 이사벨 여왕이 죽으니까 강력한 스폰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콜럼버스가 내세웠던 요구 조건들에 귀족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그게 기득권 싸움인 것 같아요. 기득권 싸움. 밥그릇 싸움이죠. 콜럼버스가 가져가는 게 많으면 귀족들이 가져가는 게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밥그릇 싸움에서 역시 스페인 구귀족, 오랜 세월 묵어왔던 귀족들의 이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 귀족, 콜럼버스와 같은 신흥 귀족, 이사벨 여왕의 힘을 얻고 활동을 했던 신흥 귀족이 구귀족 세력에 밀렸다.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거죠. 앞에 내가 실수로 녹음이 중단돼 가지고 다시 시트를 하나를 복사해서 계속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 대해서 역사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도 콜럼버스 그러면은 떠오르는 어떤 그 생각들이 있죠.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바로 그 항해자. 그렇죠? 아마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위대한 항해자. 위대한 뭐 역사에 이름을 남겼으니까 위대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세계사에서 중요한 뭐 인도를 향해 갔지만은 인도를 찾아 나섰지만은 비록 인도가 아니었죠. 결국 인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인도라 그랬죠. 인도의 서쪽 서인도 제국이라는 말까지 붙였지만 어쨌든 자기가 꿈꿨던 인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인간들이 모르고 있었던. 물론 인간들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인간들이 모르겠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건 유럽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유럽인들이 몰랐던 땅을 찾은 거죠. 그렇죠? 유럽인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위대하다는 것은 유럽인들의 시선에서 볼 때 위대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요즘 저쪽,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콜럼버스가 없었다면은 또 중남미인들은 행복하게 살았을지도 모르고, 또 모르죠. 콜럼버스 덕분에 또 행복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의 역사로 본다면 그렇게 중남미가 행복한 삶을 사는 대륙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위대한이라는 것은 역시 유럽 사관이죠. 유럽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위대한 항해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어쨌든 좀 똑똑했던 사람인가 봐요. 그렇죠? 천문학, 라틴어, 문법, 철학, 신학, 그 당시 대부분의 학문을 독학으로 터득한 똑똑한. 근데 여기 보세요. 그래서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천재였다. 그렇죠? 자기들이 한계를 벗어난 거죠. 자기들이 시야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서 간 거잖아요. 참, 그 끝이 죽음일 수도 있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떠난 거잖아요. 마치 요즘에 그 AI가 그 연관이 또 되네요. 그렇죠? 뭐 어찌 보면 21세기가 추구하는 그런 인물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계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세대가 겪어야 되는 어려움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세대와 여러분 기성세대와 차이점. 기성세대는 그냥 산업세대였기 때문에 그냥 길을 닦아서 가면 됐습니다. 고속도로 만들고 철길 만들어서 그냥 갔으면 됐죠. 그런데 이제는 다른 세상이 펼쳐진 거죠. 여러분들한테. 자, 이러한 긍정적인, 인간적으로 긍정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그 반면에는 또 이렇게 부정적인 해석도 있죠. 탐욕스러운 제국주의자다. 자, 그거 예로 제일 밑에 나오죠. 원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당시 그 전쟁을 통한 정복자들이 대부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콜럼버스 한 개인에게 이렇게 또 적용하는 것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당시 시대 상황이 또 있는 거잖아요. 노예로 부린 침략자다. 당시 전쟁에서 지면 대부분 노예로 또 부린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탐욕스러운 제국주의자고 이렇게 침략자다. 실패한 경영인은 맞죠. 그렇죠? 결국은 자기가 기획했던 것만큼의 결과는 갖지 못하였고, 참 이런, 지금 보면은 미래를 내다본다. 그래서 세계로 나가자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실패한 대표적인 경영인이 있죠.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겠다. 바로 한국 재벌기업 중에 하나였던 대우죠.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 바로 이런 스타일이죠. 한국에서 1등 하지 말고 세계로 나가서 1등 하자 였죠. 근데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경건한 신앙인이었다. 가톨릭 신자였다는 거죠. 경건한 가톨릭 신자였다. 자, 그래서 다양한 측면의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자, 스페인보다 더 일찍부터, 그러니까 그게 위치적으로 아마 대서양을 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는 일찍부터 해외, 그러니까 바닷길에 눈을 돌렸던 것 같아요. 바닷길 개척에. 왜냐하면 포르투갈 여러분 지도에서 보다시피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작잖아요. 작다 보니까 그렇다고 땅을 넓히기에는 그럴 힘은 없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닷
바닷길로 눈을 돌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위대한 항해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바스코 다가마. 바스코 다가마는 바로 그렇게 콜럼부스가 가고 싶었던 대서양을 통해서 가고 싶었던 희망봉, 그렇죠. 인도를 바로 희망봉을 돌아서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에 도달하게 되죠. 그리고 또 여기 카브랄, 페드로 알바레스 카브랄, 보통 카브랄이라고 줄여서 말하죠. 카브랄은 남미 대륙 해안에 도달해서 브라질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유명한 마젤란은 콜럼부스가 실패하고 나서 15년 뒤에 바로 아시아로 통하는 서쪽 항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콜럼부스는 이런 꿈을 못 이룬 거죠. 원래는 꿈을 이루고 싶었는데 이루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아시아로 통하는 서쪽 항로를 통해서 인도에 가고 싶었던 꿈은 포르투갈 항해자들이 이루게 됩니다. 자, 어쨌든 콜럼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아메리카 대륙의 등장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역사적 근대, 이게 근대의 출발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근대. 바로 근대는 뭐죠? 팽창입니다. 우리의 시야의 팽창이죠. 우리의 사고의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고의 전환과 더불어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이 더 넓어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학문이 발전할수록 우주에 대한 개념도 바뀌죠. 우주가 더 넓어지고 있죠. 우리가 생각했던 우주는 천문학이라든가 이런 물리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더욱더 팽창되고 있죠. 그런 것처럼 당시에 바로 이런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새로운 땅의 등장은 인간의 어떤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면서 바로 여기서부터 어떤 근대성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유럽이 중심이 항상, 그쵸? 그 전에 같은 것처럼 이제 더 심화됩니다. 유럽이 더 팽창되는 거잖아요. 유럽이라는 땅덩어리가 더 넓혀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유럽화를 시키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에우로빠니까 에우로페이사시온이 되겠네요. 에우로페이사시온. 그래서 바로 자기들의 유럽이 중심입니다. 자기들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죠? 디페렌테를 우리는 다르다. 디페렌트 두 가지 뜻이 있죠. 다르다와 틀리다가 있지만 우리 앞에서 한번 언급한 것 같아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잘못 쓰고 있죠. 틀리다라고 말을 많이 써요. 이거하고 저건 틀렸어라고 말합니다. 이 음식과 저 음식은 다르다가 되는데 이 음식과 저 음식은 틀렸어. 이 사람과 저 사람은 다른 건데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다른 나라에서 온, 특히 동남아에서 온 이주자들을 우리와 다르게 보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저 사람은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옵니까? 차별이 오는 거, 인종차별도 오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페렌트를 다르다고 보지 않고요. 틀렸다고 해석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이죠. 바로 타자성의 왜곡과 은폐입니다. 즉,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함으로써 같은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다름을, 차이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틀렸다고 함으로써 저 사람은 이 인간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왜곡이죠. 인간성의 왜곡입니다. 그리고 감춰버려요. 자, 나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잘난 것은 내 탓이고 못난 것은 제 탓이에요. 잘못된 건 제 탓입니다. 은폐예요. 내 거를 감춰버리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거를 그냥 넘겨주고 감춰버립니다. 또 그전에는 지중해였죠. 세계사의 축이 이제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은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 어찌 보면 세계사, 미국이라는 거대한 공룡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의 중심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된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죠. 아메리카 대륙이 포함된 온전한 의미 세계사가 드디어 또 이제 시작되었다. 그전에는 유럽만이 세계사였다면 이제는 아메리카 대륙까지 포함된 넓은 의미의 세계사가 시작되었고, 또 바로 지구가 둥글다는 당시의 과학적인 가설이 실질적으로 입증이 된 거죠. 콜럼버스의 항해를 통해서. 자, 이렇게 두 대륙이 이제 합쳐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뭐 여러분도 이제 그쵸? 남자친구를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서로가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서 하다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있죠. 문제점도 생기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어떤 캐릭터, 아이덴티티로 성장해 온 사람들이 만날 때 왜 문제점이 없겠어요? 또 문제점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그 정반합이라고 그러죠. 그 문제점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더욱더 발전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유럽 대륙과 뭐 아메리카 대륙이 이제 만나게 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아주 그렇죠? 뭐 그 중에서도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생명과 관계되는 어떤 병들.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콜럼부스가 배 타고 가서 배를 타고 가니까 배에는 사람만 타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에 먹을 가축들, 가서 키울 가축들 가지만 가축이 가면 또 꼭 가는 게 있죠. 뭐가 있죠? 쥐죠, 쥐. 쥐가 배에서 같이 타서 또 내리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패스트. 당시 유럽에서 갖고 있었던 패스트라든가 홍역, 이런 전염병들, 치명적인 병들. 그 다음에 또 뭐 등등 여러 가지 병들이 또 갔겠죠. 또 반대로 아메리카에서는 유럽으로 또 아주 치명적인, 당시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는 아주 치명적이었던 매독, 그죠? 성병 일종인 매독이 유럽으로 전파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가 하면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식물의 정파죠. 식물.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감자, 대표적인 구황식물들이죠.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대표적인 구황식물들이, 즉 사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바로 그런 구황식물들이 전파되고 됨으로써 유럽, 뭐 당시 뭐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어떤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러죠? 그 평균 연령을 높일 수 있었던 거죠. 또 담배, 뭐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호식품 중 하나가 담배죠. 담배.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맛있는 거 많죠. 담배도 그렇고 사탕수수, 바로 그 설탕이 재료가 사탕수수. 그다음에 토마토, 고추 등이 전파돼. 특히 고추는 뭐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채소라 그럴까요? 식물이죠, 바로. 우리나라 음식에서 고춧가루가 없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장 아쉬운 게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그 떡볶이 아닐까요? 떡볶이, 뭐 김치, 떡볶이,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이제 전파됨으로써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죠. 이 먹거리에 재료가 다양해진다는 건 그만큼 이제 우리 그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살만한 거죠. 즐거운 거예요. 사는 게 즐겁죠. 맛있는 밥이 있으면 즐겁잖아요. 그래서 더 맛있는 반찬이 있고, 김치도, 김치가 있으니까 더 즐거운 것처럼, 떡볶이를 먹으면 행복한 것처럼. 자, 그렇게 이제 인간은, 감정이 풍요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문화의 전파라는 것은. 또, 그것뿐만 아니고 또, 이게 돈과 직결된 것도 있죠. 자, 지하자원 중에 특히 많은 양의 은이 중남미에서 스페인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우리 책에도 나오지만 바로 은행의 은자가 바로 은이죠.
스페인어 플라타죠. 플라타. 그리고 이런 이때 흘러갔던 은이 유럽 금융 자본주의의 바탕이 되었다. 그럼 반대로 아메리카는 그만큼 뺏긴 거죠. 이유 없이 자기들 걸 뺏긴 겁니다. 뭐 오늘 판 것도 아니고 그냥 공짜로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메리카 대륙이 받은 것은 유럽 제국주의의 침탈이었죠. 유럽주의 침탈. 그러니까 콜럼부스의 항해란 것은 우리 책의 표현처럼 유럽인들에게는 축복이었지만은 아메리카인들에게는 재앙의 시작이었다. 자, 이게 이제 근대입니다. 이렇게 근대는 불합리하게 서로 불공평하게 출발한 겁니다. 근대의 출발은. 자, 혹시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거기 전번에 말했지만 그 밑에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 바탕색에 다른 색깔로 좀 연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또르테시아스 조약. 왜 브라질은 포르투갈을 쓰는가? 뭐 아까 우리 잠시 언급됐죠. 브라질 항해사가 브라질을 발견했으니까 스페인 땅은 스페인어를 쓰는 것처럼 그래서 포르투갈을 쓰게 되겠죠.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책에 있으니까는 정독해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많았어요. 다음 주에 만납시다.